안녕하세요. 경희의료원 홍보팀장 박현경입니다. 오늘 솔직히 저희가 여기 중랑구청에 와서 직원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중랑구 보건소의 구강보건팀 중심으로 해서 이런 기회를 마련을 해주셨는데요. 그 기회 마련해주신 그 면에 먹칠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사실 중랑구청은 서울시 그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법률 홈닥터, 그다음에 실버 카페, 우범지대 벽화 그리기 사업 등 여러 그 지역민들을 위해서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 그런 구청이자 구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럴 만큼 이 의미 있는 그런 교육의 자리에서 함께해서 더 앞으로도 여러 가지를 저희가 보답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중랑구 보건소와 그다음 경희의료원이 함께하는 그 교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강을 해주실 세 분의 교수님들을 한 분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구강내과 경희대 치과병원 구강내과의 저희 전양현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보철과의 배아란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치주과 신승일 교수님이십니다. 1부와 2부 순서로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특강을 한 20분씩, 한 분당 20분씩 해서 총 1시간 동안 특강이 진행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질의응답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저희 치주과의 신승일 교수님 앞으로 모시고 잇몸질환의 이모저모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의 신승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그냥 우리가 흔히 풍치라고 얘기하는 잇몸 질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쉽게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설명을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그 입 안의 모습이 이제 왼쪽에 있는 사진이고, 여기가 이제 치아를 반 잘라서 주변의 조직이랑 같이 본 건데요. 여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요 네 가지 조직이 우리가 치주라고 하는 잇몸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조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꼭 잇몸, 살이 아니더라도 이것이 잇몸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잇몸이라는 부분 바깥에 치은이라는 요 빨간색 부분이고요. 그 안에 있는 뼈, 그다음에 뼈랑 치아랑 잡아주는 치주인대라는 끈이 있고요. 이 치아 안쪽에 뿌리 쪽에는 백악질이라는 이 섬유들이 와서 박힐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이제 염증이 시작이 되면 안으로 내려가면서 조직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치주 질환, 풍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대 구강 질환은 우리가 흔히 이제 치아 우식 등이니까 그다음에 치주 질환, 부정교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그 다빈도 질병 순위 현황을 딱 봤을 때 외래 환자들만 봤을 때요. 이게 2017년 그 심평원 자료에서 제가 캡처한 건데 2위입니다. 그 다빈도 질병 2위고요. 문제는 액수를 봤을 때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감기보다. 그러니까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환자 수도 굉장히 많은 아주 흔한 구강내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아 주위 조직에 있는 그 네 가지 조직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를 우리가 치주 질환으로 얘기를 하고요. 흔히 한의학에서 풍치라고 얘기를 하지만 풍치는 아마 시리고 흔들리기 때문에 풍치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꼭 이게 옳은 표현은 아니지만 그냥 환자분들한테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할 때는 풍치예요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정식적인 용어는 치주 질환. 이 안에는 치은염, 치주염 이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대 이후에 치아 상실의 주된 원인이 결국은 이 치주 질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인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네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들은 우리가 이제 국소적인 원인은 이제 세균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 생기는 거고, 전신적인 거는 나의 전신적인 컨디션이에요. 그러니까 영양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전신 질환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고, 또 유전적인 요인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원인인데 흡연 스트레스가 이거 뭐 항상 모든 질환에 따라다니는 원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네 가지의 원인들을 갖고 있고요. 이게 이제 치태, 가장 우리가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국소적인 원인 인자이기도 하고 세균 덩어리입니다. 입안에 있는 모든 단단한 조직 내지는 어떠한 조직에도 이런 세균들이 묻을 수가 있고요. 이게 현미경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덩어리들이 있고, 제가 사진을 넣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군가의 입에서 저희가 이쑤시개 한번 긁어서 위상찬미역에다 집어넣으면요 세균들이 우글우하면서 뛰어나갈 겁니다. 그 정도로 입안에 엄청나게 많은 세균들이 있고, 걔네들이 이런 치면에 붙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칫솔질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착색제를 이렇게 발라보면요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랑 이 사이, 그다음에 잇몸이랑 이가 만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이 염색이 되어 있다라는 거는 치태가 남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칫솔질을 하긴 했지만 거품이 깨끗한데 아주 정확하게 잘 올바르게 하지는 못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치석입니다. 아까 보였던 그 치태들이 표면들이 이제 침이나 여러 가지 구강 내에 있는 여러 광물질들이랑 섞이면서 단단하게 굳어버리는 게 치석이고요. 이 치석 자체가 결국은 세균들이 딱딱해진 거고요. 치석 자체는 그 자체로는 병을 일으키지는 않아요. 근데 이 표면이 굉장히 거칠기 때문에 이 거친 표면에 세균들이 계속 더 많이 달라붙으면서 염증을 계속 일으키고 또 이 치석들이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증상이랑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볼 건데요. 치은염이나 초기 치질염 같은 데는 증상이 이렇게 심하잖아요. 그냥 칫솔질하는데 피가 나는데 며칠 지나니까 괜찮아졌어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간혹 가다가 이제 잇몸이 부풀거나 붉게 변하는데 이것도 또 며칠 지나면 그냥 가라앉아요. 또 이렇게 만졌을 때 좀 불편하다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난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이제 초기의 증상이고요. 이 초기 증상에는 사실 이게 며칠 불편하다가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근데 그게 결국 쌓여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초기 상태인데 약간 색깔이 붉게 보이고 건드리면 피가 좀 나는 정도, 이 정도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냥 스케일링 정도만 진행을 해도 금방 증상은 호전이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좀 진행이 되면 이제 이가 흔들리게 됩니다. 아까 그런 증상들이 여러 번 반복이 되는데 병원에 잘 가지 않거나 그냥 뭐 며칠 지나니까 괜찮아져서 뭐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누적이 되면서 증상이 심각해집니다. 이가 흔들리거나 잇몸이 계속 들뜬 느낌, 그다음에 부었다 가라앉았다가 반복되던 게 그냥 부어 있는 상태로 고름이 계속 차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심해지면 결국 잡아주기는 뼈가 점점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치아들이 자기 위치를 자꾸 바꿉니다. 그래서 이 사이가 벌어지고 다른 데로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진행된 상태이고요. 이 정도 되면은 누가 봐도 아유 이상하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이렇게 지저분하게 조직들도 너덜너덜하고요, 빨갛고요, 건드리면 피도 나고 치석도 많고, 이 정도 되면 잇몸 치료를 우리가 진행을 한다고 해도 쓸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늦은 거죠. 이 정도 되면 이렇게 이들이 위치를 비껴나기도 해요. 자기 위치에서 원래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바깥으로 밀려난 거예요. 그래서 특징은 거의 별로 아프지 않고 잘 몰라요. 그리고 내가 아프고 불편하다라고 느끼고 병원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은 이미 늦은 상태입니다. 이미 늦은 상태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팠다 안 아팠다 아팠다 안 아팠다 계속 반복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뭐 몇 년에 한 번, 뭐 1년에 한 번, 몇 달에 한 번, 그러다가 쭉 그러면은 그 이는 대부분은 쓸 수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겉에서 볼 때는 건강해 보여도요,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돼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밑에 뼈가 많이 녹아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아주 단단하고 건강한 탄탄한 조직이었다가
조금씩 밑으로 깊어져요. 이 주머니가 점점 깊어집니다. 여기 뼈도 녹고 있고요. 그래서 중등도 정도 되면 한 3분의 1 정도의 뼈가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잇몸이 붉게 부풀어 오릅니다. 이 정도 되면 절반 이상이 넘어가면 이제 상당히 진행된 치주염이고요. 이 정도 되면 잇몸 수술을 무조건 해야 되는데 한다고 해도 결국은 이 조직들이 다 살아나는 게 아니고요. 잘라져서 없어져 나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 바깥에서 수술하고 나서나 잇몸 치료하고 난 다음에 외형 바깥에서 보면은 굉장히 비심미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스케일링, 그다음에 마취를 하고 조금 더 깊게 그 병든 조직들을 긁어내는 잇몸 치료. 또 그 다음 단계로는 아예 잇몸을 젖혀서 안에 있는 조직들을 더 다 긁어내고 뼈를 다 정리를 해서 하는 수술, 또는 그런 수술하면서 필요한 조직들을 다시 살려주기 위해서 고리식을 하거나 이런 정도의 수술식들을 필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도 쓸 수 없는 것들은 이를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치주 치료의 치주 질환의 치료라는 것 중에 보통 개인병원에서 이를 빼자고 했는데 대학병원 가면 살릴 수 있을지도 몰라서 왔어요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발치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고요. 쓸 수 없는 이들을 계속 갖고 사는 것보다는 빨리 제거를 하고 좀 더 편하게 쉽게 즐겁게 식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치료법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치료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예방인데요. 예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닦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포커스를 맞춘 거는 어떻게 치료를 하고 질환 병이 어떠냐보다는요, 이를 얼마나 잘 닦고 관리를 해야 되느냐를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칫솔질 방법은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칫솔 모의 끝이요, 잇몸이랑 이랑 요 사이에 닿아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제 앞에 그 플라그 사진 보여드릴 때 빨간색으로 염색이 됐던 부위들이 이 부위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중점적으로 닦으셔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 부위를 중점적으로 열심히 닦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옆으로 세게 닦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세게 크게 움직인다고 이가 잘 닦이는 거는 아니거든요. 치아 한 두세 개 정도에서 아주 미세한 움직임으로 그 이랑 이 사이와 잇몸과 이 사이에 있는 그런 지저분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치료질이지, 그냥 크게 움직이는 거는 그냥 큰 덩어리만 제거할 뿐입니다. 결국 미세하게 있는 것들은 전혀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옆으로 너무 세게 닦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요 솔 끝이 잇몸이랑 이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입천장 쪽의 면이나 혀 있는 쪽의 면에서도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칫솔질 하다 보면 치약을 많이 묻히고 바깥쪽 막 닦고 나면 안쪽에 닦는 거 잊어버려요. 닦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먼저 순서를 항상 칫솔질 순서를 좀 정해놓는 게 좋은데, 제일 닦기 어려운 부분부터 닦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 입천장부터 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래쪽에 그 혀 있는 쪽에서부터 시작한다든지 해서 방향을 정해놓고 돌아가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십니다. 요새 이제 전동 칫솔들도 많이 쓰시잖아요. 한 15년 전만 해도 전동 칫솔은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주로 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요. 일반 칫솔만큼 충분히 좋은 효과가 나는데, 얘는 닦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이렇게 움직이는, 이렇게 손목을 움직여서 닦는 거는 아니고요. 아까 그 그림에서 본 것처럼 이랑 잇몸 사이, 또 이랑 이 사이에 가만히 대고선 한 10초 정도 가만히 그냥 있는 겁니다.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움직이면 전혀 오히려 더 닦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올바른 칫솔질 방법을 좀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그림들은 여러 가지 구강위생용품인데요. 뭐 칫솔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이랑 이 사이를 닦거나 아니면은 맨 뒤에, 치아 맨 뒤에 있는 면들을 닦을 때 쓰는 솔이고요. 요거는 치간 칫솔, 요새 많이들 쓰시죠. 그다음에 얘도 치실, 이 두 가지는 치실이고요. 이런 것들을 어느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계속 사용을 하면서
이와 잇몸 사이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을 계속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칫솔질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치간 칫솔이나 치실 같은 보조 기구들을 꼭 사용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구강 검진을 하셔야 됩니다. 이 구강 청결 정도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뭐 1년에 한두 번씩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은 3번 내지 4번 정도 내원하시고요. 그다음에 한 1, 2년에 한 번 정도씩은 전체를 볼 수 있는 방사선 사진을 촬영을 해서 치조골의 변화라든지 이런 거를 평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것 중에 중요한 얘기들은 2학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정기적인 검진을 꼭 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3월 24일이 잇몸의 날인데 혹시 아시나요? 이게 올해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거든요. 모르시죠? 모르시나요? 이게 치주 학회에서 저희가 준비한 행사, 올해가 10년째 행사고요. 3월 24일 진행을 했고, 이게 국가 지정 날짜 기념일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미는 3개월에 한 번씩 잇몸을 사랑하자 해서 3월 24일 저희가 정했고, 3월 24일마다 서울시하고 계속 저희가 사업을 같이 해서요. 여러 가지 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사회를 위해서 강의라든지 아니면 무료 스케일링 행사 이런 것들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자꾸 홍보를 하는 이유는 그냥 놓치기 쉬워서 지나가는 일도 가다 보면 나중에 결국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비용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개인적인 비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보 재정에서 봤을 때 아까 그 많은 비용들을 투자하면서까지 우리가 질환을 갖고 살아야 되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년에 3번 또는 4번 정도씩은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하시면서 구강위생 관리를 좀 쭉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100세 시대 구강 건강 지키기라는 주제로 해서요. 보철과 배아란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보철과에 재직하고 있는 배아란입니다. 보철이라고 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의수라든가 의족 이런 것도 이제 보철에 해당되지만 이제 저희 치과에서는 이를 이제 씌우는 크라운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앞니에 뭐 요즘 연예인들 같은 경우 많이 하는 라미네이트라든가 그런 심미 보철도 포함이 되고요.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이제 틀니와 임플란트가 보험이 되면서 환자분들이 확실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앉아 계신 분들하고 조금 연령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틀니와 임플란트를 이용을 해서 우리 앞으로 이제 100세를 넘어가는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제 구강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그냥 상식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불편한 틀니를 이제 장착하고 계시는 경우에 있어서 해결하는 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플란트의 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틀니와 임플란트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틀니는 이제 완전 무치아 환자, 그러니까 위아래 치아가 하나도 없으신 분들이 이제 장착하게 되는 이제 총위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몇 년 전부터 이제 65세 이상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보험화가 되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틀니를 이제 장착한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근데 이제 간혹 틀니가 이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너무 장기간 이렇게 치료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그냥 틀리니까 불편하겠지 하고 사용을 하시면서 이렇게 앞에 이렇게 잇몸이 부풀어 오르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또 이제 과증식되는 이런 조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부분 틀니에 걸리는 이런 고리 부위에 계속 자극을 받아서 잇몸이 이렇게 증식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맞지 않는 틀니를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간 사용하시면서 안모에 이러한 이상, 그러니까 변형까지도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랫동안 이제 틀니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턱이 이제 아래 턱이 불안해지면서 계속 이제 장기간의 치료를 거치지 않으면 틀니 치료도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신 환자분들 중에서 틀니가 어떤 면에 있어서 가장 불편하셨냐라고 여쭤봤을 때 잘 씹히지 않는다, 또는 씹을 때 아프다, 잘 붙어 있지 않는다, 말하기 곤란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발음이 곤란하다, 이러한 이제 기능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심미적인 거, 외관상 보여지는 것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사용하신 틀니,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틀니가 이제 입안에 들어가서 이제 이물감이 크기 때문에 무조건 작은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자꾸 갈아달라고 하니까 일반 병원에서 자꾸 이제 무조건 작게 만들어 주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본인이 직접 이렇게 끌 같은 걸로 막 이렇게 깎고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끼고 다니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최대한 많은 면적에서 지지를 얻고 유지를 얻기 위해서는 틀니가 이렇게 조금 커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틀니가 이제 불편하셔가지고 이렇게 임플란트를 이용을 해서 도자기로 만든 잇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임플란트를 이용을 해서 고정되게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아래 다 치아가 없으신데 여기 다 임플란트 보철물이 되고요. 이렇게 그 임플란트를 이용을 해서 불편한 틀니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개수를 많이 심어가지고 임플란트를 많이 심어서 이제 고정되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틀니의 가장 큰 불편함은 이제 잘 씹히지 않는다고, 이렇게 잘 빠진다거나 떨어진다, 이런 게 불편하신 그 주 원인이 되는데, 여기서처럼 이렇게 임플란트를 2개를 심어서 똑딱이 단추 같은 경우를 이용을 해서 틀니를 고정시키게 되면 환자분들이 훨씬 더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개수를 조금 늘린다라고 하면 훨씬 더 안정되고, 그 다음에 씹는 힘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틀니를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통계는 임플란트와 틀니가 이제 보험이 되기 전에 이제 통계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이제 충분한 그 저장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 치아를 20개 이상은 보유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65세 이상 인구에서 치아를 20개 이상 보유한 비율이 50.5%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반 이상은 의치가 필요로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최근 들어서 임플란트와 틀니를 이용한 보험이 자꾸 확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앞니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렇게 교통사고로 앞니가 이렇게 상실된 경우에 있어서도 임플란트를 이용을 해서 회복을 시켜줄 수가 있고 뭐 외상이 있었더라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회복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그냥 틀니만으로는 골 소실이 너무 심해서 그냥 틀니만으로는 거의 저자기 힘들고 여기저기 아픈 통증을 계속 호소하셨던 분들도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서 틀니를 만들어 드리면 확실히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4개를 사용을 해도 가능하고요, 2개만 가지고도 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똑딱이 단추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틀니가 고정이 되게 해드리면 확실하게 편안한 그런 역할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라고 하면 뭐 방송에서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아실 것 같은데, 이렇게 골에다가 뼈에다가 고정체라고 하는 그 금속체를 일단 식립을 하고요. 요 금속체를 한 2달에서 3달 정도 뼈 속에다 묻어두게 됩니다. 그러면 요 뼈하고 이제 금속체가 이제 붙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그 치아를 만들기 위해서 지대주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다가 저희가 이 색깔 나는 형태의 이제 크라운을 붙여주면 치료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기간이 거의 한 평균적으로는 3, 4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임플란트를 했을 때 임플란트 환자분들이 가장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가 임플란트 하면은 언제까지 쓸 수 있어요? 평생 쓸 수 있나요? 이런 걸 제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는 우리가 이제 저희가 설명드릴 때는 일단 뼈 속에 심겨진 거는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우리가 치아 아까 앞에서 신승희 교수님이 이제 치아 관리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치주 질환이 생기면 치아를 이제 발치해야 되고 성인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치아 상실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이제 치주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임플란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도 관리가 되지 않으면 임플란트 주변에 치주 질환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임플란트 이후에 유지 관리는 이제 단단하고 질긴 음식은 가능하시면 삼가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임플란트는 위아래로 찍어 누르는 힘에는 어느 정도 강하지만 옆으로 지니겨서 드셔야 되는 음식에 대해서는 아주 취약하기 때문에 오징어라든가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러한 질긴 음식, 갈비, 뭐 깍두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조심해서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처음에 이제 치아를 그 임플란트에 치아를 장착한 초기에는 처음 우리가 기대치와는 달리 잘 안 씹히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물감, 아무래도 장기간 치아가 없는 상태로 오래 지내시면 혀와 볼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빈 자리를 좀 이렇게 차지하게 되면서 혀나 볼을 이제 씹는다거나 아니면 발음이 좀 불편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한 2, 3개월 정도까지는 체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 식립체 형태가 뼈 속에 심겨지는 그 부위가 아무래도 우리 원래 자연치보다는 좀 이게 직경이 작습니다. 그래서 그 잇몸 쪽 공간이 약간 커서 음식물이 끼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아까 그 보여드렸던 이런 치간 칫솔이나 치실 등의 구강 보조용품을 반드시 사용해서 구강 청결을 신경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상을 받거나 임플란트가 이제 심고 나서 나사를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하게 되는데 이 나사가 풀린 채로 사용하게 되면 나사가 풀리면 임플란트가 약간 움직이는 느낌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사가 풀린 채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엑스레이에서 보시면 임플란트 이 뼈 속에 심겨진 부위가 이렇게 파절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임플란트 식립체가 파절이 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절이 되면 이 임플란트 식립체를 이제 제거하고 또 다시 수술해야 되는 처음부터 다시 수술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느낌이 드신다거나 움직이는 느낌이 드실 때는 바로 이제 치과로 내원하시고 병원으로 내원하시게끔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색깔로 저희가 이제 수복을 해드리는데 그 부분은 도자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혹 깨지거나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제 수리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서의 이런 문제점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3개월에서 6개월마다 지속적으로 정기 검진을 해주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보철 장착 후에 3개월 이내에는 반드시 이제 정기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로 하겠고요.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뭐 이거는 이제 그 임플란트 보험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만 그 급여로 임플란트이지만 급여로 이렇게 보험 적용이 되실 수 있도록 유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거는 이제 식립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케이스이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임플란트가 장기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잇몸에 치주 질환이 진행이 되면서 아무리 여기 이렇게 뼈가 이렇게 소실되고 잇몸이 부족한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여기를 가려드리려고 보철적으로 노력을 해도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유지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임플란트 식립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약간 신경을 쓰거나 이제 주의해야 될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흡연을 이제 과도하게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렇고 또 이제 치주 질환이 있었던 병력이 아주 심한 잇몸 병력이 있었던 환자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임플란트 식립 시에 조금 주의를 하고 전반적인 잇몸 치료를 좀 다 진행을 한 후에 이제 다시 한번 임플란트 식립을 고려하게 되고요. 또 방송이나 이렇게 매체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에 있어서도 그 골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임플란트 식립 시에 주의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당뇨 환자분들을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임플란트 식립에 대해서 저희가 또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아주 과도한 흡연 환자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임플란트 주변에 이러한 그 병소가 여기 임플란트 주변에 나타나서 식립한 지 이제 4년 만에 임플란트를 뽑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고요. 또 잇몸 질환의 병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임플란트 실패 가능성이 2배 가까이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이제 한참 사용하다가도 주변에 이제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도 확실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임플란트 식립 후에 주변에 이제 염증이 나타나는 경우는 풍치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식립체 주변이 식립체는 뼈하고 이렇게 잘 붙으라고 표면이 아주 거칠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이제 뿌리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일단 노출이 되게 되면 점점 더 걷잡을 수 없이 여기가 더 파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뼈와 잇몸 파괴가 이렇게 일어나고 결국은 이러한 형태로 이제 임플란트를 빼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신세미 교수님이 잇몸의 날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희도 틀니의 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임플란트와 그러니까 틀니가 먼저 보험이 적용이 됐죠. 그래서 틀니가 보험 적용이 된 날이 이제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7월 1일을 저희 틀니의 날로 기념하면서 임플란트와 틀니 환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그 치과 차들을 이제 여러 곳에 또 특히 이제 아직까지는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곳에 보내서 이제 무료 진료, 검진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혹시나 이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이후 Q&A 시간에 제가 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강내과 전현영 교수님의 이갈이와 턱관절에 대해서 강의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아차산에서부터 이렇게 쭉 해가지고 매봉산까지 이렇게 쭉 트레킹은 많이 하는데 지나가면서 여기 많이 봤어요. 근데 실제로 와본 건 처음인데 너무나 그 산세에 포근하게 있어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뭐 오늘 날씨도 좋은데 이런 자리 마련해서 감사하고요. 이 주제를 이제 받았을 때 제가 고민했어요. 어떤 거를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가 좋을까 해가지고 가장 흔한 잇몸 질환이 가장 흔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충치가 많은 거는 이미 다 알고 있고, 근데 그 충치를 개별적으로 치료하면 되는데 잇몸 질환이 누구나 다 이제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제 신승일 교수님께 치주 질환 부탁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치아를 뽑게 되면은 뭐 임플란트를 하거나 틀니를 하게 되는 수복물에 대해서 우리 배하라 교수님께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두 분께서 사실은 오늘 강의가 굉장히 어울리셨을 거예요. 이분들이 하시는 이런 게 최첨단 진료를 하시고 최첨단 연구를 하시는데 사실 이제 평범한 것도 맞춰서 하기 쉽지 않은데 너무 귀중한 시간 내줘가지고 해서 너무 다시 감사한다는 말씀 제가 한번 드리고 싶고요. 저는 약간 분위기를 바꿔서 이런 것도 치과에서 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갈이로 해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치과병원에 이제 구강내과라고 있는 분야인데 분야도 좀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같이 보는데 이거 한번 보셨어요? 여기 한번 가보셨어요? 여기 굉장히 가까운 데인데 네, 저희 학교 캠퍼스입니다. 얼마 전에 벚꽃 한창 필 때인데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중랑구 옛날에 동대문구였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같은 저희도 동대문구에 있고 이렇게 화사한 봄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 보면 요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분수가 있고 가지고 본관놀이라고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여기서 도시락 까먹고 놀고 뭐 게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가장 절정이 언제냐면 이게 벚꽃이 폈을 때예요. 벚꽃. 지금 벚꽃이 조금 지고 있는데 근데 이 벚꽃은 뭐 저희만 유명한 게 아니라 미국의 그 워싱턴 DC에도 그 유명한 벚꽃 그 거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볼티모어인데 거기 이제 메릴랜드 치과대학이 있어요. 거기 보면 여기 덴티스트 치과대학이 있고 이게 1807년에 생겨가지고 200년이 넘은 미국에서 최초로 제일 오래된 대학이에요. 그리고 더 좀 들어가면은 요 건물이 세계 최초의 치과대학 건물입니다. 그래서 200몇 년이 됐죠. 그래서 메릴랜드 치과대학인데 이 치과대학과 우리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이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저희는 세계 최초의 치과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영광이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한국사에 맞는 최초의 치과대학입니다.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이.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생겼지만 한국사에 맞는 최초의 치과대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옆에 가까이 있습니다. 좀 많이 좀 해주시고. 그런데 이 건물이 지금 뭘로 쓰고 있냐면은 덴탈 뮤지엄, 치과 박물관으로 쓰고 있어요. 워싱턴 DC 가보시면 알겠지만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내셔널 뮤지엄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근데 그 많은 뮤지엄 중에 유일하게 입장료를 받아요. 왜냐면 여기 이제 중요한 가치 있는 것들이 있고 이 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박물관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이제 교류를 많이 하고 많이 가고 그러는데 거기 들어가다 보면 뭐 안내판이 있어요. 벌써 치아로 그렇게 안내가 돼 있습니다. 치과 박물관이 될까 봐. 전 세계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박물관에 있는 물건들은 미국 게 아니에요. 미국 역사 뭐 200년, 300년 채 안 됐기 때문에 유럽에서 가져온 것뿐만 아니라 뭐 이집트 시대 때 것도 다 있어요.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거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 우리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제일 앞에 있어요. 이게 거기 딱 하시면 1대1 스케일인데 사람 사이즈로 딱 거꾸로 딱 매달려 있어. 치과 뮤지엄에 왜 이게 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이걸 보는 순간 무슨 느낌이 있겠어요? 이 서커스의 이제 유명한 그 서커스 단원이었답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미국에 그런 것처럼 이게 가운데 딱 있어요. 사람들이 딱 보면 여기 다 포커싱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래서 오늘 같이 여러분과 얘기해야 될 부분들이 저건데 이렇게 꽉 물게 이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를 갈게 되면 이가 양쪽에 다 갈리는데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갈린 이끼 이렇게 맞대 보면은 이 면이 양쪽이 똑같이 닿는구나. 또 반대로 해도 똑같이 닿는구나. 우리 맷돌 갈듯이 이렇게 쫙 갈면 평평하게 되면은 이게 이를 가는구나. 라고 누구든지 거울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것만 보는 것보다도 또 자세히 보게 되면 이게 혀 옆 모습이에요. 혀 옆에 보면 이렇게 하얗게 오돌도돌하게 생겼어요. 이제 아침 저녁 이따 크실 때 거울 한번 보세요. 이제는 입만 보지 말고 혀도 한번 보세요. 혀를 보면 혀 옆이 매끈해야 되는데 저렇게 하얗게 오돌도돌하게 생긴 경우가 있어요. 또 혀를 길게 내밀면은 이게 전체가 맑게 오돌도돌해요. 또 보면은 혀볼 있죠, 볼. 지금도 여러분들 혀 끝으로 양쪽 볼 위아래를 살짝 만져보세요. 이게 평평하고 매끈해야 되는데 요런 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튀어나온 게. 요런 게 있으면은 이를 악문 거예요. 그래서 이를 꽉 물어가지고 볼 살이랑 혀가 치아 사이로 말려 들어나와서 찍혀나온 자극이에요. 요거는 우리가 이 악물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가리가 있고 이 악물기가 있어요. 그래서 대개 이제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는 거 어떻게 하냐면 밤에 너무 남편이 심하게 일을 간다고 하잖아요. 시끄러워서 못 자. 그럼 남편 건드리면 남편은 그 다음 뭐 하고 있어요? 이를 꽉 물고 있어요. 이 갈지 않으면 이를 꽉 무는 거야.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관계. 그래서 이를 갈면 뭐 당연히 이가 갈리겠죠. 너무 간단해. 근데 이만 갈리냐? 얘도 갈린다고. 이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가 어디에 붙어 있어? 턱에 붙어 있죠? 턱도 같이 갈리는 거예요. 사실 이 갈리는 거 이만 해도 상관없는데 그 다음에 턱이 갈리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변해요. 턱의 얼굴 길이거든 이게. 요 끝에가 줄어들면 얼굴 길이가 변해요. 길이가 변하면 어떻게 돼요? 좌우 대칭이 아니죠.
그래서 뼈가 가늘어지면 그걸 보상을 하려고 또 근육이 발달해. 뭐 팔에 알통 생기듯이 막 뿔뿔 튀어나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갈이가 간단히 이갈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걸 이제 보여드리면 뭐가 제일 눈에 띄시나요? 야, 뭐 이분 다 아시는 거고, 요게 보이죠? 예, 뭐 이분만 이게 있는 건가요? 이분만 특별히 저게 있을까요? 지금 만져보시는데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게 정상인가 없는 게 비정상인가? 다 있죠. 다 있는데 잘 보이냐 안 보이냐, 발달했냐 안 발달했냐, 그 차이.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바로 기준이에요. 기준. 어떤 기준? 우리 머리를 받치고 있는 기준의 근육이에요. 우리가 머리뼈 있죠? 머리뼈를 뭐 척추가 딱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요걸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요거를 감싸주고 있는 근육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육들이 이렇게 쫙 붙어 있는 거. 뼈에 근육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 근육의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이거. 요게 그래서 키 머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주요 근육이라서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변화가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건데, 크게 보면은 요렇게 윗니가 있고 요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요거를 윗턱이래요. 윗턱. 턱이 이제 두 개 있다고 그러죠. 응? 그다음에 반대에 이제 아래턱이 있습니다. 아래턱. 이거 이제 아래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자세히 보면 아래턱 여기에 치아 부위가 있고, 또 보면 이렇게 튀어나오는 관절 부위가 있어요. 또 보면 여기 관절 부위가 있어요. 이게 세 부위로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이 세 부위가 있어요. 아래턱에. 위턱도 보면 여기 이제 위턱이죠. 여기 거꾸로 본 거예요. 여기 윗니에 윗니. 여기 치아 있는 부위가 있고, 또 아래 턱인데 턱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보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위에 세 개, 아래 세 개 단추가 딱 맞물려서 우리 얼굴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트라이포즘 세 가지, 삼발이 우리가 이제 그렇게 균형이 잡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균형 중에 하나만 깨지면 띠그덕띠그덕 하잖아요. 근데 균형 중에 하나가 치아예요. 치아. 나머지 두 개가 턱관절이에요. 그래서 치아 하나 망가진 거나, 망가져가지고 균형이 깨진 거나, 턱 하나 망가져서 균형이 깨진 거나, 결국 몸의 바란스 깨진 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치아는 한 포인트고 턱은 투 포인트예요. 2대1 비율이 엄청 차이 나는 중요한 부위인데, 그 전에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었어요. 그래서 위아래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냐? 자, 여러분들 맨날 식사하시고 말하고 하잖아요. 입을 벌릴 때 그냥 쫙 벌렸다 닫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쫙 벌렸다 닫는 건 누가 그래요? 악어가 그렇지, 악어. 뭐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입 벌려보셨어요? 처음에 입 그냥 살짝 벌려보면은 입만 여기 돌아가는 거야. 그 다음에 입을 더 크게 벌리면 턱이 쭉 앞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턱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어떻게 알아? 간단합니다. 그냥 입 조금 벌렸다가 입을 더 크게 벌리면 옆에 귀인데 뭐 튀어나와. 그게 바로 턱관절이에요. 입을 조금 벌릴 때는 이게 안 튀어나와. 그냥 딱딱딱 이렇게 하는 거야. 입을 더 크게 벌리면 이게 튀어나와. 문제는 언제 생기냐? 튀어나올 때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조금만 벌리면 되는 거죠. 그럼 얼마큼 벌려야 되냐? 그런 기준이 사람마다 이제 다르고, 그게 문제가 될 때 이제 턱에 관절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턱에는 재미있는 게 이제 관절 위에 디스크라는 게 있어요. 근데 노래방 한 번 더 가보셨잖아요. 노래방 가면은 이 마이크 위에 커버 덮개 하고 있죠. 쓰다 버리고 이렇게 일회용 쓰면 할 수 있는 거. 그거랑 똑같은, 우리 침 드럼 막아주는 것처럼 로딩이 가해지는 걸 막아주는 이런 디스크가 있어요. 이렇게 모자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뼈 위에 이걸 보호해 주려고, 또 눌리는 뼈 위에 보여주려고 이런 디스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게 실제 사람 디스크 이렇게 벗겨가지고 본 거예요. 뭐랑 비슷해요? 치킨 같은 거 먹다 보면 다리 뼈 하면 그 사이에 이제 물렁뼈 껍질 벗기면 거의 뭐 비슷해. 기능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하고. 요게 턱관절 디스크, 실제 우리 사람 몸에 있는 겁니다. 요게 쭈그러지거나 접히거나 빠지고 걸리고 소리 나고 아프고, 요게 이제 핵심 키 포인트예요. 그래서 모든 관절 똑같아요. 턱관절도 관절이라고 하면 보통 뭘 얘기해요? 뼈랑 뼈랑 연결돼 있는 거를 관절이라고 합니다. 왜 뼈랑 뼈랑 게 있어요? 그냥 쭉 대면 되지. 움직이려고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분명한 일정 간격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디스크가 있어야 돼요. 물렁물렁한 뼈가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허리에 있는 건 허리 디스크, 턱에 있는 건 턱 디스크, 허리 디스크 빠진 거 탈출증 뭐 다 있죠?
턱 디스크 똑같이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결국 근육이 움직여주는 거예요. 관절 스스로 이렇게 움직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잘 하셔야 턱관절 장애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턱관절 장애 간단해요. 여러분 생활 중에 턱에서 갑자기 소리가 나. 그거 이상한 거죠? 뭐 손목에서 소리 나는 사람 봤어요? 그거 이상한 거죠. 손가락에서 소리 나는 거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흔하진 않죠. 그럼 이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입 벌렸는데 아파. 그것도 이상한 거죠. 아프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입이 안 벌어져. 그 전에 자연에 갑자기 입이 잘 안 벌어. 뭐 걸리는 느낌이 있고 그래. 이런 걸 다 뭉쳐가지고 다 저희가 턱관절 장애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 뭐 많이 본 것 같죠. 이게 이제 비타민에서 촬영 지난번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도 다 와서 똑같이 검사를 다 멀쩡한 것 같죠. 특히 젊은 분들, 이분들 알고 보니까 다 턱관절 환자더라고. 이미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이건 다. 그래서 다 멀쩡 전혀 그렇지 않아서 확인 다 저희 병원에 와가지고 비타민 와서 촬영하고 다 했었어요. 근데 자 이거 좀 잠깐 섬찟하죠? 근데 얘는 웃고 있어. 이래야 정상 아닌가? 근데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이 인상 쓸 이유가 하나도 없어. 자신이 공기 편하게 쉬고 있고 여기 머리 박고 있는 사람이 지금 숨쉬기가 불편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가짜 그걸 잘 확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내막을 찾는 게. 이런 거 보셨어요? 이게 이제 제 진료실 테이블에 있는 게 보통 치과 하면은 그거랑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조금 시스템이 달라요. 아로마가 켜있고 그 아로마 옆에 장비들이 있고 다 있죠. 불 붙이는 라이터. 요즘에 좋은 게 다 있더라고요. 이거 심지 자른 게 끄는 것도 있더라고요. 저는 후 불어서 껐는데 싹 이게 심지 누르는 이런 장비가 있듯이 저희도 이걸 한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치아 보통 설명할 때 이제 테이블에 있는 거예요. 있고 그다음에 이제 턱관절 설명하니까 요게 이제 환자한테 보여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요 판이 턱관절 똑같이 만든 거예요. 환자한테 설명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또 치과에서 보게 되면 요런 청진기 같은 게 하나 있죠. 요런 걸 가지고 제가 진료를 하는데 뭘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예요. 이 벌어지는 양을 이제 맨 처음에 이제 확인을 해요. 이 벌어지는 양이 아까도 했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편하게 벌릴 수 있는 게 있고 아프지만 참고 최대한 벌릴 수 있는 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막 강제로 벌릴 수 있는 게 이게 조금씩 달라요. 그런 거 지금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이제 거치고 그 다음에 이 청진기로 입 벌릴 때 소리가 환자분이 소리가 난다고 와요. 그런데 우리는 소리가 안 들려. 누구한테만 들려? 환자 본인만 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거 이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소리도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근데 환자분은 자기는 잘 들릴 거 아니야. 그래서 온 건데 그 의사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진기로 제가 확인을 합니다. 어떤 포인트에서 어떻게 들리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같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똑같아요. 그냥 입 처음 벌릴 땐 상관이 없죠. 또 크게 벌리면 튀어나와요. 그때 아픈가 안 아픈가 이런 걸 저희가 촉진을 해봐요. 그래서 요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러분도 간단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픈가 안 아픈가 아픈데 언제 아픈가 하는데 요게 눌리는데 아까 해봤죠. 입 벌릴 때 튀어나오나 안 튀어나오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마지막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손가락 한번 이렇게 보여주세요. 왼손 양손을 하시는 게 좋아요. 양손 새끼손가락으로 이게 드시고 뭐 한번 하시는 게 오신 김에 한번 그렇죠. 턱관절 이상이 넘는 기본적인 이걸 해서 귀에 넣는 거예요. 귀에 이렇게 딱 넣어요. 귀에 넣었죠. 그 다음에 앞으로 살짝 밀어요. 앞으로 살짝 밀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하는 대로 지금 하면 안 돼요. 입을 벌릴 겁니다. 벌려도 손은 계속 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입을 다물 거예요. 그래도 손은 계속 밀고 있어야 돼요. 한번 쫙 밀어보세요. 벌려보세요. 그럼 앞에 있는 게 뭐가 쑥 빠져나가죠. 그 다음에 이건 계속 밀고 어금니에 꽉 깨물어 보세요. 어금니 딱 깨물어 봐요. 그럼 뭐가 와서 딱 치죠. 그렇죠? 그게 바로 디스크 후방이에요. 거기에 신경혈관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제일 많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들 간단히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확인하는 과정. 이 벌리는 것도 이따 그때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기 이제 똑바로 벌어졌다, 똑바로 받쳐지나, 아니면 옆으로 틀어지나, 아니면 이렇게 휙 돌아가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 걸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그냥 쉽게 본인들이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혹시 이제 소리가 나는 분 계세요? 턱에서 입 벌릴 때 갖고 소리도 한 번 나는 사람이 있고 두 번 나는 사람이 있고 벌릴 때만 나는 사람이 있고 달 때만 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것도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확인하시면은 그 턱관절에 대한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이분 혹시 아시나요? 저도 잘 몰라. 이러니까 알겠더라고. 이러니까 더 잘 알겠더라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 보기가 싫더라고. 뭐 중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거 묘기레이지 같은 게 나온 거예요. 중국 묘기레이지.
이렇게 되면 우리 딱 보면 점점 뭐가 아파져요? 막 턱이 아프지. 혹사시키는 건데 이렇게 변형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쭉 여러 가지 이걸 이제 턱관절 질환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분류를 해보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두 가지예요. 소리 나는데 안 벌어져. 그 다음에는 소리도 안 나는데 입이 안 벌어져. 이제 이런 것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간단히 한번 보면요. 정상적인 턱관절 모습이에요. 입을 다물고 있을 때 이 관절 위에 이 디스크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근데 입을 벌려도 디스크가 여기 같이 이렇게 그대로 있어요. 이게 이제 MRI라는 겁니다. MRI는 그 엑스레이는 이제 뼈를 보는 거고 MRI는 말랑말랑한 걸 보는 것이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디스크는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엑스레이는 안 나가요. 그래서 디스크를 보려면 이제 이 검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움직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쭉 나갔다가 들어갈 때 혹 같은 거 딱 넘어갈 때 소리가 나요. 이거 이제 크리킹 사운드라고 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쭉 갔다 혹 넘을 때 딱 소리 나고 다시 쭉 들어갈 때 이걸 넘어갈 때 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정복성 변화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요거랑 이제 반대 이런 거 이제 엑스레이 뭐 저희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랑 반대되는 게 요거예요. 자, 요거는 얘가 여기 있을 때도 디스크가 앞에 빠져 있고 앞으로 가도 빠져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빠져 있고 다시 들어가도 또 빠져 있고. 그러니까 걸린 것만큼 입이 안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큰데 처음에는 소리가 나. 그 다음에 더 오래되면 저게 빠져. 그래서 걸려서 입이 안 벌어져.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요 위에 디스크가 없기 때문에 여기 뭐 말랑말랑한 게 있잖아요. 여기 신경혈관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아픈 사람의 90%가 여기가 아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눌러봐서 괜찮았죠? 여러분들은 여기는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간단히 저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진 찍으면 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요게 이제 실제 사람 그 관절 잘라서 이제 염색해서 본 거예요. 그 변하게 되면 이렇게 뭐 별하별 모양으로 변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모양이 아닌 거고 요즘에 좋은 게 뭐냐면 엑스레이만 찍는 게 아니라 CT라는 거예요. 3차원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안에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다 보인다고 3차원 입체적으로. 원래는 이렇게 평평해졌어요. 완전히. 이게 동그래야 되는데 이게 사진 찍으면 다 나와. 3차원으로 찍어도 이렇게 더 정확하게 나와. 관절면이 매끄러운데 우툴투툴하고 동그랬는데 평평해지게 아주 더 정확하게 요즘에 이거 다 의료보험도 되는 거고 그 쉽게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죠. 그래서 요걸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 먹어야죠 뭐. 그래서 일단 약물요법, 근육이 뭉쳤으면 근육 풀어주고 기본적인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는 게 이런 걸 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물리치료는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혹시? 네. 예. 치과에서도 물리치료를 한다고. 이게 벌써 15년 됐어 15년. 그리고 의료보험 다 돼. 다 모르고 계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저희 병원에 물리치료 치과, 물리치료 센터, 제가 센터장 처음 만들었는데 2009년에 만들었어요. 아시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거기 하루 50명 볼 수 있어요. 50명 다 보험 다 됩니다. 물리치료하면 굉장히 효과도 좋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면 구강 내제 우리가 보통 많이 뺐다는 장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발달이 되고 있는데 환자분들이 일연병이 있는 것조차도 잘 모르는 데다가 어디 가서 치료받은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로컬 지금 개인 치과 의원도 한 10분의 1이나 15분의 1 정도만 이런 치료를 하고 있는데 뭐 여기 가까우시니까 경유에 오시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치과 물리치료 책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에 처음 나온 책이에요. 실제로 이런 치료를 저희가 다 하고 있고 다 의료보험이 되고 있고 치료효과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입안에 끼는 장치예요. 이제 우리가 입안에 끼는 장치하면 틀니를 제일 먼저 생각하죠. 그다음에 또 뺐다 꼈다는 뭐가 있을까? 자녀분들 뭐 교정할 때 뺐다 꼈다는 거 있죠. 그거 말고 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턱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걸 하면 또 착각하는 게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뭐 끼고 있는 거 종종 보신 적 있죠. 마우스피스. 예. 마우스피스랑 이거랑 전혀 다른 겁니다. 마우스피스는 보호하려고 하는 거고 이건 치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피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충격해가지고 완충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말랑말랑해야 돼. 쉽게 말해서.
근데 이거는 딱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딱딱해야 돼요. 이렇게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무튼 뭐 위에도 들어가고 뭐 아래도 들어가고 그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을 수 있고 아주 심한 경우는 뭐 수술도 하는 경우 있지만 수술은 예후도 안 좋고서 거의 안 하는 편이고요. 이제 기본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 장치치료로 95% 이상 다 진료 효과가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쭉 말씀드린 걸 정리를 하면요. 턱관절작에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어떻게 해야지 안 걸리냐. 질기고 단단한 걸 좀 피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가능한 입을 천천히 벌리고 그 다음에 적게 벌리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쩌다 아플 수 있어요. 근데 아픈가 안 아픈가 자꾸 확인하시면 안 돼. 어쩌다 소리가 날 수 있어요. 자꾸 소리가 나는 확인하면 안 돼. 그 신경 쓰고 다시 반복하는 순간 얘 긴장이 돼서 눌리는 거예요. 우리 손목 발목 뼈인데 아파. 자꾸 흔들어 봐요? 안 흔들잖아. 발목 뼈어. 자꾸 누르나? 안 그러잖아. 똑같은 이체예요. 그런 것만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부드러운 걸 먹어야 되냐? 사람이 나 이쪽만 씹어서 아파. 그러면 왼쪽으로만 씹으면 돼요? 그러면 안 되고 부드러운 거를 양쪽으로 씹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적게 벌려 얼마큼 적게 벌려야 돼요? 되게 자기 왼손 한번 이렇게 보세요. 왼손 2개 손가락 해가지고 똑바로 세워서 요 정도 들어가면 정상이에요. 뭐 입 크게 벌려가지고 뭐 대회 나갈 일도 없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으니까 요 정도만 해도 요 정도가 수저 한 숟갈 다 들어갑니다. 요 정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일 안 좋은 게 바로 이 반복하는 겁니다. 싸움 안 좋죠. 따로 드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충분히 잘 조절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이제 치과에서 진료하고 있다. 그 다음에 진료는 이런 식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